몬테크리스토 백작. 1815년 2월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마르세유 항구는 귀환하는 선박들을 맞이하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파라옹호는 오랜 항해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삼색기를 펄럭이며 항구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배의 갑판 위에는 19살의 청년 에드몽 당테스가 늠름한 자태로 서서 고향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항해 도중 존경하던 르클레르 선장을 열병으로 잃는 슬픔을 겪었으나 탁월한 항해술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배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소중한 화물을 지켜낸 1등 항해사였습니다. 선주 모렐 씨는 배가 정박하기도 전에 갑판으로 올라와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모렐 씨는 당테스의 성실함과 천부적인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파라옹호의 차기 선장으로 임명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테스에게 그 순간은 인생의 모든 축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을 금지옥엽으로 키워준 늙은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꿈에도 그리던 약혼녀 메르세데스와의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극에 달할 때 그 빛의 이면에서는 질투와 증오라는 이름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파라옹호의 회계사 당글라르는 당테스의 선장 승진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하며 그를 시기했고, 메르세데스를 짝사랑하던 페르낭은 당테스의 존재 자체를 증오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선술집 구석에 모여 당테스를 반역자로 몰아넣을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음모의 핵심은 당테스가 항해 도중 수행했던 한 가지 비밀스러운 심부름에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르클레르 선장은 충직한 당테스를 불러 엘바 섬에 잠시 들러 나폴레옹 황제의 측근에게 어떤 물건을 전달하고 그 답신으로 밀서 한 통을 받아 파리의 누아르티에 시에게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유배되고 루이 18세의 왕정이 복고된 시기로 왕당파와 나폴레옹 지지파 사이의 감시와 탄압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당테스가 품은 밀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유배 중인 나폴레옹이 파리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탈출 계획이나 정치적 지시가 담긴 그 자체로 반역의 증거가 되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정치에 무지했던 순박한 선원 당테스는 자신이 품은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지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테스를 지켜보던 당글라르의 간사한 눈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테스가 엘바 섬에 정박하여 밀서를 받아온 행위가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질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당글라르는 당테스가 나폴레옹의 비밀 결사대원이며 왕정을 전복시키기 위한 음모의 전달자라는 가짜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그가 엘바 섬에서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죽은 목숨이지. 당글라르는 필체를 숨겨 밀고장을 써내려갔고 질투에 눈먼 페르낭은 그 저주받은 종이를 망설임 없이 우체통에 던졌습니다. 이들의 유치하고도 잔인한 공모는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킬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꼽아 기다렸던 메르세데스와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영원의 서약을 맹세하던 그 순간, 축복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할 결혼식 피로 현장에는 기쁨 대신 차가운 헌병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테스는 영문도 모른 채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왕실 검찰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든 밀서가 자신을 영원한 지옥으로 밀어넣을 저주의 낙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빌포르 검사보 앞에 섰습니다. 왕실 검사보 빌포르는 이제 막 30을 넘긴 나이에 사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한 야심가로 그의 앞날은 권력의 가도를 따라 탄탄히 열려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마르세유의 유력한 귀족 가문인 생메랑 후작의 딸과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번 반역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국왕 루이 18세의 신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테스가 헌병들에게 끌려 들어왔을 때 빌포르는 처음엔 그를 흔한 보나파르트 열혈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치부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테스의 맑은 눈동자와 비굴함 없는 진실한 태도를 마주하자 노련한 법률가였던 빌포르조차 이 청년이 누군가의 간악한 음모에 빠진 무고한 희생양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당테스는 빌포르 앞에서 자신이 엘바 섬에 들렀던 경위를 한치의 거짓도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죽어가는 선장의 유언을 받들기 위한 충직함의 발로였으며 자신은 그 밀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빌포르는 청년의 순수한 애국심과 정직함에 감동하여 그를 훈방 조치하려 마음먹었습니다. 법의 정의를 수호하는 자로서 무고한 이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그에게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네가 말한 그 밀서를 내게 건네주게. 내가 확인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네. 빌포르가 당테스에게 건넨 이 한마디는 비극이 멈출 수 있었던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당테스가 건넨 밀서를 펼쳐든 순간 빌포르의 안색은 마치 시신처럼 창백하게 변하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밀서의 겉봉에 적힌 수신인의 이름은 누아르티에 씨, 파리 코움, 마르텐 거리 13번지였습니다. 그 이름은 빌포르가 평생을 부정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아버지이자 왕정이 가장 증오하는 골수 보나파르트주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되어 상부에 보고된다면 당테스의 결백은 증명되겠지만
빌포르의 아버지는 반역죄로 단두대에 오를 것이며 빌포르 자신 또한 반역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될 처지였습니다. 빌포르의 머릿속에서는 정의와 야망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정직함을 믿고 구원을 기다리는 무구한 청년의 생명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온 권력과 명예, 그리고 귀족 사회로의 진입권이 있었습니다. 빌포르는 잠시 고뇌에 빠진 듯 했으나 이내 그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촛불의 불꽃 위에 당테스가 가져온 밀서를 가져다 대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일한 증거를 인멸한 그는 이제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인 당테스를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만 했습니다. 빌포르는 친절한 가면을 쓴 채 당테스에게 잠시 조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거짓 안심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헌병들에게 내린 명령은 가혹하기 그지없는 유배형이었습니다. 깊은 밤, 당테스는 눈을 가린 채 작은 배에 실려 거친 파도를 건너 지중해 한가운데 우뚝 솟은 고립된 바위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단 한 명의 죄수도 살아서 나간 적이 없다는 악명 높은 해상 감옥 이프성이었습니다. 당테스는 자신이 왜 이곳으로 끌려오는지, 어떤 죄로 갇히게 되는지도 모른 채 습기 찬 지하 감옥의 돌바닥 위로 던져졌습니다. 감옥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르세유 항구에서 약혼녀 메르세데스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청년의 삶은 한 야심가의 비겁한 선택에 의해 영원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빌포르는 파리로 돌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테스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벽을 부여잡고 오직 신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굶주린 쥐들의 소리와 무심한 바다의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이프성의 지하 감옥은 산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잊혀가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거대한 성묘와 같았습니다. 에드몽 당테스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돌방에 갇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눈물과 기도로 지새웠습니다. 수감 초기, 그는 빌포르 검사보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순진하고 헛된 희망에 매달렸으나 무정하게 흘러가는 세월은 그의 청춘을 갉아먹고 머리카락을 하얗게 탈색시킬 뿐이었습니다. 절망은 서서히 광기로 변해갔고 그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간수에게 달려들어 죽음을 구걸하기도 했지만 감옥의 침묵은 그 어떤 자비로운 응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감 6년째 되던 해 당테스는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어느 조용한 밤, 그의 멍한 귓가에 기이하고도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쥐가 바닥을 갉아먹는 소리도 미쳐버린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환청도 아닌 단단한 돌벽 너머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도구로 바위를 규칙적으로 긁어내는 소음이었습니다. 당테스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유를 향한 누군가의 처절한 몸부림임을 직감했고 죽으려던 결심을 거둔 채 근처에 있던 식기 조각을 들어 벽을 맞부딪혀 간절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며칠간의 긴박한 상호 교신과 작업 끝에 마침내 당테스의 방바닥 돌 하나가 들어 올려졌고 그 좁은 구멍 사이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수척한 노인이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탈옥을 위해 수년간 정교한 계산 아래 땅을 팠으나 지형의 오차로 인해 바다 대신 옆방인 당테스의 감옥으로 나오게 된 이탈리아의 파리아 신부였습니다. 파리아 신부는 단순한 수인이 아니라 유럽 당대 최고의 지식과 해안을 지닌 살아있는 백과사전과 같은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이탈리아의 분열된 국토를 하나로 합치려던 뜨거운 애국지사이자 성직자로 통일운동을 주도하다 프랑스 당국에 체포되어 위험한 정치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명문가인 스파다 가문의 비서로 일하며 가문의 막대한 보물 행방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권력자들의 탐욕 섞인 추궁을 견디다 못해 광인 취급을 받으며 이 깊은 지하 감옥에 영원히 격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학문과 탈옥 연구에 매진하며 고독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는 탈옥의 실패에 실망하는 대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공유하는 당테스를 제자로 받아들여 그에게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와 같은 외국어는 물론 역사, 수학, 물리학, 그리고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철학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지하 감옥은 이제 두 위대한 영혼이 교감하는 지고의 학문 전당으로 변모했고 당테스는 신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평범한 선원에서 지적이고 냉철한 귀족의 면모를 갖춘 강력한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파리아 신부는 당테스가 들려준 체포 당시의 정황을 듣고 단 몇 분 만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당글라르와 페르낭 그리고 빌포르가 어떻게 공모하여 그를 파멸시켰는지 완벽한 범죄의 재구성을 해냈습니다. 아, 내가 그토록 미워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야 명확히 알게 되었군요. 당테스의 이 한마디에는 14년의 세월을 응축한 서늘한 복수의 의지가 칼날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과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파리아 신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세 번째 발작을 겪으며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신부는 마지막 선물로 당테스에게 그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탈리아의 부유한 스파다 가문이 교황의 탐욕을 피해 숨겨놓은 막대한 양의 금괴와 보석이 잠들어 있는 몬테크리스토라는 작은 무인도의 좌표였습니다. 당테스는 처음에는 신부가 죽음을 앞두고 환각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가 내보인 정교한 양피지 지도의 치밀함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는 당테스에게 그 보물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고 신을 대신해 악인을 처단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유언으로 남기며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파리아 신부의 시신 옆에서 당테스는 깊은 비탄에 잠겼으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기막힌 탈출 계획을 본능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간수들이 신부의 시신을 담기 위해 가져온 거친 자루를 본 순간 당테스는 신부의 시신을 자신의 방으로 옮기고 스스로 그 축축한 자루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흉내를 내며 심장의 박동을 억눌렀고 이윽고 들이닥친 간수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루 입구를 굵은 실로 꿰맨 뒤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감옥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프성의 간수들은 자루 안에 든 것이 시신이 아니라 서슬퍼런 복수심을 품은 청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발목에 무거운 포탄을 매단 자루를 거친 바다 위로 힘껏 던졌습니다. 당테스는 허공을 가르며 추락했고 차가운 지중해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자마자 미리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칼 조각으로 자루를 거칠게 찢어 발겼습니다. 발목을 옥죄던 포탄의 무게가 그를 어두운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으나 그는 사력을 다해 밧줄을 끊어내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을 견디며 수면 위를 향해 필사적인 헤엄을 쳤습니다. 마침내 바다 위로 솟구쳐 올라 생애 첫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신 순간 그의 등 뒤로는 14년 동안 자신을 억압했던 이프성의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기괴한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밤바다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던 당테스는 기적적으로 밀수선 죄한느호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14년의 세월 동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거친 외모를 이용해 풍랑을 만나 조난당한 평범한 선원으로 신분을 위장했고 파리아 신부에게 배운 해박한 지식과 숙련된 항해술을 발휘하여 밀수꾼들의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밀수선에서 거친 일을 도맡으며 체력을 회복하는 한편 머릿속으로는 오직 파리아 신부가 알려준 몬테크리스토 섬의 좌표만을 되뇌었습니다. 당테스는 드디어 기회를 잡아 밀수선이 무인도인 몬테크리스토 섬 근처에 정박했을 때 사냥 중에 일부러 바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척 연기를 하며 홀로 섬에 남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이 떠나고 정막만이 감도는 섬에 홀로 남게 된 당테스는 신부의 유언장이 가리키는 지형지물을 하나씩 확인하며 보물이 숨겨진 동굴의 입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오랜 수색 끝에 그는 기묘하게 생긴 바위 틈새를 발견했고 무거운 돌덩이를 치우자 그 너머로 어둡고 깊은 동굴의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밝히며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당테스의 눈앞에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스파다 가문의 보물이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금화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광채를 내뿜는 온갖 보석들이 동굴 천장의 이슬을 비추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 한 평범한 인간을 신과 같은 권능을 지닌 존재로 탈바꿈시켜줄 거대한 힘의 실체였습니다. 당테스는 보물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난과 억울함에 눈물 흘리던 과거의 에드몽 당테스를 그 어둠 속에 묻어버리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마르세유의 순박한 1등 항해사가 아니었으며 무한한 불을 바탕으로 세상을 심판할 전능한 복수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보석 중 일부를 품에 갈무리하고 섬을 빠져나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은밀하게 행동하며 막대한 부를 유럽 전역의 금융가로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기 전 당테스는 먼저 자신의 부재 동안 마르세유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신부 부조니로 변장하여 과거의 이웃이었던 카드루스를 만났고 그로부터 피를 말리는 비극적인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테스의 늙은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빈곤 속에서 굶어 죽었고 약혼녀 메르세데스는 당테스를 배신했던 페르난과 결혼하여 귀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고발했던 당글라르는 거대한 은행가가 되어 부를 누리고 있었고 빌포르는 파리의 검사장이 되어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당테스의 가슴 속에 차가운 복수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지폈습니다. 당테스는 자신을 파멸시킨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가장 처참하게 그들을 끌어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몬테크리스토 섬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를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 칭하며 20개 국어를 구사하고 동방의 신비로운 약초와 무한한 재력을 소유한 수수께끼의 귀족으로 신분을 완전히 세탁했습니다. 그는 파리 사교계의 모든 이들이 동경하고 두려워할 만한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며 배신자들의 목을 조일 치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1838년 가을, 파리 사교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부호인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등장으로 유례없는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로마에서 수많은 귀족의 목숨을 구하고 교황과도 친분을 맺었다는 신비로운 소문과 함께 나타난 그는 전설 속 동방의 군주와 같은 재력과 범접할 수 없는 지적 위엄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백작은 파리 근교 오테유에 위치한 낡고 음침한 저택을 사들였는데 사실 그 집은 과거 빌포르 검사장이 내연녀와 함께 영아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였습니다. 백작은 바로 그 범죄의 현장에서 호화로운 연회를 열어
가해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회 당일 빌포르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저택에 들어섰으나 20년 전에 악몽이 서린 저택의 구조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백작은 공포에 질린 빌포르의 기색을 즐기며 마치 안내자처럼 손님들을 이끌고 정원의 특정 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백작은 횃불 아래서 기괴하게 일렁이는 그림자를 등지고 서서 모여든 귀족들에게 한편의 괴담을 들려주듯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택의 땅 밑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나무 아래를 파헤친다면 누군가가 산채로 매장했던 작은 아기의 해골이 든 상자가 나온답니다. 다들 그 괴담에 웃어넘겼으나 빌포르의 귓가에는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며 살아온 검사장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살인자의 얼굴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빌포르는 당장이라도 다리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으나 사교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백작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백작의 복수는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빌포르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그 아기는 사실 살아남아 베네데토라는 이름의 범죄자로 성장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백작은 그를 귀족 청년 안드레아 카발칸티로 위장시켜 파리 사교계에 데뷔시켰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범죄자 아들과 아들을 죽였다고 믿는 검사장 아버지를 같은 연회장에서 조우하게 만든 것입니다. 백작은 두 부자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기막힌 연극은 빌포르 가문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백작은 홀로 남은 빌포르에게 다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지은 죄는 결코 시간 속에 묻히지 않으며 신이 허락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빌포르는 백작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공포를 느꼈고 그날 밤부터 알 수 없는 환각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작은 이제 시선을 돌려 20년 전 음모의 주동자였던 당글라르를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당글라르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거대 은행가로 군림하며 오직 숫자와 금전만을 신봉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으나 백작은 그의 끝없는 탐욕이 곧 그를 파멸로 이끌 아킬레스건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백작은 당글라르에게 접근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무제한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무한 신용장을 내보이며 그의 신뢰를 샀고 스페인 채권과 관련된 가짜 정보를 조작하여 그가 전 재산을 쏟아붓게 유도했습니다. 정보의 조작 한 번에 수백만 프랑의 손실을 본 당글라르는 당황했으나 백작이 흘린 또 다른 달콤한 투자 정보에 홀려
바닥난 금고를 채우기 위해 더 위험한 도박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백작의 복수극은 단순히 돈을 뺏는 데 그치지 않고 당글라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위신과 가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앞서 빌포르의 연회에 등장시켰던 가짜 귀족 안드레아 카발칸티를 당글라르의 딸 유제니의 약혼자로 밀어붙였습니다. 당글라르는 사위의 막대한 지참금에 눈이 멀어 기존의 약혼마저 파기하며 이 결혼에 집착했으나 사실 안드레아는 백작이 교도소에서 빼내온 악랄한 탈옥수이자 빌포르에 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백작은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안드레아의 정체가 탄로나게 함으로써 당글라르 가문의 명예를 파리 전역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켰고 그를 파산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편 백작의 차가운 분노는 상원 의원이자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던 모르세르 백작, 즉 페르낭의 숨통을 향해 가장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페르낭은 과거 그리스의 군주 알리, 파샤를 배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의 처자식을 노예로 팔아넘긴 대가로 지금의 부와 명예를 얻었으나 파리 사교계는 그를 고결한 귀족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백작은 이 추악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이 구출하여 금지옥엽으로 키워온 알리 파샤의 딸 하이데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백작은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페르낭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게 했고 마침내 상원의회에서 그의 명예를 심판하는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나타난 페르낭은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위기를 넘기는 듯 보였으나 백작의 신호와 함께 하이데가 증인석에 들어서는 순간 장내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이데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 뒤에 감춰진 증오의 목소리로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노예 시장에 내던졌던 자이목에 난 흉터를 지목했습니다. 저자가 바로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외침과 완벽한 증거들 앞에 페르낭의 가짜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파리의 모든 언론과 귀족들은 그를 향해 멸시의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페르낭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너진 명예보다 더 가혹한 가족의 외면이었습니다. 이미 백작의 정체를 눈치채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메르세데스는 아들 알베르와 함께 가문을 버리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페르낭은 마지막으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찾아가 결투를 신청하며 그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때 백작은 평소의 귀족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20년 전 마르세유의 햇살 아래서 행복을 꿈꾸던 청년 에드몽 당테스의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페르낭, 네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에드몽 당테스가 바로 신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러 돌아왔다. 그 한마디에
페르낭은 영혼이 부서지는 충격을 받은 채 비틀거리며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페르낭의 죽음으로 파리 사교계가 발칵 뒤집혔으나 백작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마지막 남은 원수들을 향해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작은 먼저 은행가 당글라르의 숨통을 죄기 위해 그가 가진 마지막 자산이자 집착의 대상이었던 돈을 공략했습니다. 백작은 앞서 언급된 무한 신용장을 이용해 당글라르의 은행에서 한꺼번에 500만 프랑이라는 거액을 인출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는 가뜩이나 잇따른 투자 실패와 가문의 스캔들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당글라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파산과 투옥의 공포에 질린 당글라르는 결국 고아들을 위해 예치된 공금에까지 손을 대어 야반도주를 감행했으나 그가 도망친 곳조차 이미 백작이 매수한 도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함정 속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친 산악지대에서 납치된 당글라르는 백작이 미리 설계한 기이한 감옥에 갇혀 자신이 평생 신봉해왔던 황금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적들은 배고픔에 지친 그에게 빵 한 조각, 물 한 잔을 내주는 대가로 수천 프랑에 해당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그의 전 재산을 서서히 뜯어냈습니다. 당글라르는 금괴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으나 굶주림 앞에서는 금속 조각에 불과한 돈의 무력함을 보며 처절하게 몰락해 갔습니다. 백작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쇠약해진 당글라르 앞에 나타나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그를 죽이는 대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을 모두 잃고 비참한 거지로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법의 수호자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빌포르 검사장의 저택은 이미 백작이 뿌려놓은 비극의 씨앗으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작은 빌포르의 후처인 에로이즈의 탐욕을 교묘히 자극하여 그녀가 자신의 친아들에게 가문의 유산을 독차지하게 하려고 의붓딸과 노인들을 독살하게끔 유도했습니다. 빌포르의 저택에서는 연일 의문의 죽음이 이어졌고 냉철한 법률가였던 빌포르는 이 모든 독살 사건의 범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명예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까지 함께 독살하고 자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빌포르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빌포르의 완전한 파멸은 법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형을 구형하고 싶어 했던 흉악범 안드레아, 카발칸티가 재판 도중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빌포르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오테유 저택정원에서 아기를 산채로 묻었던 빌포르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그의 명성은 단숨에 오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빌포르는 이성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오퇴유 저택의 흙을 파헤치다 결국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마침내 20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모든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으나 이 모든 복수를 끝낸 백작의 가슴을 채운 것은 승리의 희열이 아닌 차가운 바닷바람 같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대행자를 자처하며 심판의 칼을 휘둘렀으나 복수의 과정에서 무고한 주변 인물들까지 고통받는 것을 보며 자신이 세운 정의의 기준에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백작은 자신의 복수가 과연 정당했는지 혹은 자신이 신의 영역을 침범한 오만한 인간에 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마르세유의 이프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버린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홀로 앉아 그는 14년 동안 자신을 버티게 했던 분노와 스승, 파리아 신부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차가운 돌벽에 손을 댄 백작은 그곳에서 보낸 고통의 세월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로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과거의 에드몽 당테스와 마주하며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업보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감옥의 한 구석에서 그는 파리아 신부가 남긴 가르침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신부는 지식을 전수하며 그가 고결한 인간으로 남기를 바랐으나 정작 자신은 그 지식을 오직 파괴와 복수의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사실에 백작은 깊은 속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칼이 되고자 했으나 결국 피에 굶주린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백작의 독백은 습기 찬 감옥 천장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고 그는 비로소 신의 권능을 흉내내던 오만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에게 남은 숙제는 증오로 점철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백작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화려했던 파리 사교계와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생사를 조종하는 전능한 연출자로 살지 않기로 했으며 남은 생을 속죄와 평온 속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내고 난 백작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는 하이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복수를 준비하고 긴 세월을 함께하며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유일하게 이해하며 사랑해 주었고 어느새 진정한 반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이데와 함께 복수자의 이름이 아닌 한 명의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찾기 위해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하얀 파도를 가르며 몬테크리스토 섬에서 멀어졌습니다. 한때 복수의 화신이었던 남자의 얼굴에는 20년 전 마르세유의 햇살 아래서 미소 짓던 청년 에드몽 당테스의 평온함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쓴 가장 장엄한 복수의 기록은
용서와 평화라는 마침표를 찍으며 영원한 안식 속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신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보다 오묘하며 결국 모든 고난 끝에 찾아오는 것은 파멸이 아닌 구원임을 에드몽 당테스의 삶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